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 안녕하십니까.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또 북한의 왕자들의 난 사생활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국에는 뭐 크게 많이 안 알려졌지만은 김정남이라고 네. 하는 사람이 어쨌든 김정일이의 아들인데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장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제 김정일이한테 이제 유부녀로서 이렇게 발탁되었다가 김일성이가 반대하니까 애 하나 낳고 살다가 부인 됐지만 나중에 또 다른 여자를 김일성이 정해주면서 이제 북한 내부에서 이제 거의 팽당인 것 같고 그래가 이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제 외국에 나가서 김정남이는 모스크바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다 그래요. 네, 제네바에서 정치 외교학을 했다고 IT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는 북한의 이제 컴퓨터 위원장 이런 것도 했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국어, 영어, 뭐 불어 이런 것도 좋아하고 국제사회에 이 정보도 밟고 네. 뭐 사람이 좀 열려 있었다. 그래서 네. 한국에서도 이 사람을 만나본 사람들이 있는데 평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한때 인민군 대장 계급도 받고 했는데 성혜랑이가 96년에 이제 망명을 하고 그 아들이 한국에 오면서 이 사람의 지위가 좀 흔들리고 북한도 이제 중국처럼 개방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위조 여건으로 일본에 미입국하려다가 중국으로 추방되고 네. 이러면서 이제 눈밖에 났고 김정일이 그래서 이제 주로 홍콩 마카오에 있으면서 북한의 대외 사업을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무기 수출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김철이라는 가명을 가지고 대외 비자금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해외 사업을 했으니까 거기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 노동당 39호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책임자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되면서 2009년에 밀려났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권력 서열은 성계를 못하더라도 북한의 김정일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피부치 중에서 대외에 김정남이만큼 밝은 사람이 없으니까 네. 적정하게 일은 시키면서 끌고 왔는데 네, 김정은이가 되면서 완전히 북한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만히 보면 김정남과 장성택 관계가 혹시 그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본 적은 없는데 예. 그 장성택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성택도 중국의 이런 사업이 북한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소련하고 예. 그 중국하고 이게 대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대사업을. 예, 예. 근데 거기에 가장 그 능력자는 장성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장성택이가 김정남이를 자기 대사업을 같이 하는 그 인물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남이를 중국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이나 중국 쪽에 통이 장성택이고 네. 장성택이가 뭐 사람이 좀 똑똑하고 예, 똑똑합니다. 예, 그리고 뭐 대외 관계에서 좀 합리적으로 비춰졌다. 그래서 이제 이 장성택이가 그런 대간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김정은이가 이제 저가 아버지가 죽고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불안을 네. 장성택이가 있다라는 존재 자체가 저게 또 뭐 어차피 김정남이가 마카오 홍콩에 있었으니까 네. 장성택이가 중국 네. 그리고 김정남이들 등에 업고 네. 이제 지를 쫓아내고 예. 쿠데타를 할까봐 맞습니다. 예. 그런 거를 굉장히 겁을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보면 2013년에 장성택이를 처형하고 김정남이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또 네. 죽였지 않습니까? 네. 둘이를 죽이는데 그 전후로 이제 해가지고 북한에 피해 숙청이 개시돼서 북한의 이 대남 대외 공작원들 네. 또 뭐 대외 사업하던 사람들이 대거 남한이나 미국에 넘어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북한에 들어갔다가는 장성택이나 김정남이 인맥이라고 살아남지 못하겠다. 그렇습니다. 피자. 그래서 굉장히 그때 많이 넘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북한 체제라는 거는 예. 김일성이 그때 임시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그 이제 뭐 종파라던가 좀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대대적으로 숙청해서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는데 그 연장이 김정일이 또 그랬습니다.
김정일이 또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아무리 친척이고 형제고 해도 다 대대적으로 숙청해서 자기 체제 유지를 해왔고 자기 체제를 유지한다는 자체는 정말 그 불안한 거죠. 자기가 그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 그 정권을 누구한테 뺏길까봐 불안한 마음에 이런 대대적인 숙청을 하는데 일단은 숙청해도 본인 한 명만 숙청하는 게 아니라 그 라인들 가족이면 그 가족 전체 그다음에 뭐 간부다 하면 그 간부 라인들 다 숙청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장성택이 라인이라던가 김정남이 라인은 불안한 거죠. 무섭고. 예, 그렇겠는데,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큰 공격을 2번을 한 해 했던 게 2010년이거든요. 네. 2010년 3월 26일인가 천안함을 했고, 네. 또 그해 11월 달에 연평도. 연평도 포격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2011년 12월에 김정일이가 죽었거든요. 네. 그 1년 뒤에. 네. 그러니까 막판에 김정일이가 사실상 식물인간이거나 대외적으로 네. 좀 활동을 잘 못한다 몇 년간 2008년 2009년 이후에 김정일이가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런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네네네. 그 상황일 때 김정은이가 아버지한테 자기가 이렇게 통이 크다 하는 거를 한번 보이려고 크게 사고를 한번 친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 네. 말이 맞습니다. 그 이제처럼 그 김정일이가 자기 그 후계를 지목할 때 둘 다 어쨌든 정철이든 정훈이든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100% 그렇기 있었는데 때문에. 예,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김정은이도 너무 불안한 겁니다. 김정일이 보기에 좀 솔직히 속대도 크게 없고 뭐 이 나라를 내 니한테다 맡겨도 네가 감히 이걸 다스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자기 그 후계를 시켜야 되니까 독재 그 정권을 맡겨야 되니까 김정은이를 뽑았는데 김정은이가 그걸 아버지한테 김정일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담대하고 영향력이 크다. 나한테 맡겨도 아빠가 사망해서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 거죠. 김정은이도. 그러니까 북한이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는 그나마 이제 북한에 조금 나은 사람, 뭐 김평일이나 또 김정남이나 네. 이렇게 흘러갔으면 이 사람들이 세상의 물정도 좀 알고 그렇습니다. 북한의 한계도 알고 하니까 합리적으로 행동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점점 가면 갈수록 망나니들한테 그러니까 네. 광해군, 연산군 같은 이런 예. 군들한테 권력이 넘어가면서 이들이 이제 일가라도 자기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될 만하고 또 아버지하고 가까웠던 고모부라도 그것이 내 범주에서 쉽게 통제되지 않았다고 느꼈으니까 장성택이를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통제될 수 있다고 봤으면 죽이진 않았겠죠. 못 죽이죠. 예. 그러니까 저기 장성택이가 죽을 때 북한 내부에 장성택 계보가 엄청 많았지 않겠습니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김정일이가 네. 점점 몸이 약해지고 네. 그리고 장성택이가 대외 사업 네. 중국, 미국까지 담당도 하고 네. 돈버디오는 39호실도 관장을 네. 하고 이러니까 장성택이가 돈과 그리고 뭐 배경인 중국 이런 거를 쥐고 있으니까 북한의 실력자들이 장성택이한테 줄을 많이 썼지 않았겠어요? 많이 섰고 그때 당시 사실은 장성택이 세력이 엄청 셌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네. 김정일이 딱 죽고 나니까 우리 북한 주민들 내부에서도 좀 그래도 정치에 관심 있다라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김정일이 죽으면 장성택이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도 했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당정, 군, 고위 인사 중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한 5년 동안에 처형당한 사람이 140명 정도 된다, 고위직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2013년에 30명, 2014년에 40명이 처형당했는데 다 장성택이 라인입니다. 예, 측근. 그래서 뭐 이용화, 장수길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또 변인선, 뭐 조영남 이런 사람들도 처형당하고 현영철이가 졸았다고 해가지고 인민무력부장이었는데 고사총으로 공개 총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현영철이가. 근데 현영철쯤 되면 북한에서 엄청 고위직 아니었어요? 고위직입니다. 나원에 다 맞죠 그때 현영철이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졸았다고 고사총으로 죽인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기 죽이려고 체제가 언젠가 불안하고 제거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핑계를 졸았다고 예.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심지어 뭐 최영건 내각 부총리는 김정은이가 추진하는 산림 녹화에 불만을 표했다고 죽이고 그 2015년에만 6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인 핑계가 졸았다.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 자세가 불량하다. 앉아있거나 서있는 자세가.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예. 이런 고위직이든 이런 정치범 수용소에 간 걸 생각하면 정말 죄가 아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졸았던 뭐 말 한마디 잘못했던 김정일, 김일성을 어떻게 비방했던 그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권이 탄압을 받았다는 건데 죄가 아닌 죄를 물어가지고 사람을 억울하게 진짜 죽은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죠. 심지어 저거 아버지 죽었을 때 관을 운구한 7인방이 대부분 숙청되거나 이선 후퇴를 했는데 김정은과 함께 장성택 숙청을 의논했던 김원홍이도 황병서의 박태성 등 삼지연에서 의논했다는데 별장에서 네. 삼지연 8인방도 그러니까 지하고 같이 장성택을 제거하자고 의견을 모아준 사람들도 다 신세들도 또 제거를 했고 네. 그래서 조금 중간급까지 내려오면 한 700명을 제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들을 죽이고 결국 이제 지가 몇 년간 하면서 이제 한 10년이 넘으면서 안심하는 사람들만 이제 옆에 남겨둔 것 같아요. 안심하는데 이제는 뭐 측권이 거의 없죠. 예, 그냥 뭐 발라 맞추기식 김정은이 정권을 하면서 그냥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남은 거지 실제로 김정은이를 이렇게 받들어 줄 그런 측권들이 거의 대개 다 숙청이 됐죠. 그러니까 어린 얘가 굉장히 잔인하다라는 거 그거는 지금 뭐 인정이 된 것 같아요. 예, 인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선천적으로 품성이 잔인하다는 거고 지금 얘가 요즘 굉장히 설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평가를 좀 해주세요. 북한이 보면 보름 만에 또 비서국 회의를 해가 당 중앙위 조직 개편 노동당 시스템을 개편하려고 지금 통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회에 대해서 계속 통제하고 규율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습해라 그러고 기강 확립을 한다고 바짝 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지금 막 들어온 뉴스를 보면 비서국도 2주 만에 또 학대 회의를 열어가지고 사법 검찰 지도 강화, 즉 사찰 사정을 열심히 해라.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지간히 숙청을 했을 건데 왜 이런 위기 의식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김정은이 지금 체제 불안입니다. 체제 불안. 예, 체제 불안이고 자기가 지금 건강도 안 좋다는 거 자기도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능력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하자고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공포정치죠. 김일성이 때부터 김정일 시작해서 김정은이까지 3부자는 정말 다 공포정치입니다. 그나마 김일성은 자기 능력이 좀 있었고 근데 김정일이부터는 진짜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공포정치를 한 건데 김정은이가 지금 이게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고 또 이런 체제에서 숙청을 이미 전에 많이 했었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하는 거 보면 자기 체제에 대한 그 유지를 위한 그 공포정치입니다. 지금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채용회나 군부에 의해서 이제 어느 날 아마 그걸 또 제거하려다 하니까 선수를 치실 수 있죠. 예, 그러면 하나 지금 미스테리가 채용회만 제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채용회. 북한 말로 채룡회인데 얘만 제거가 안 되고 지금 아직도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급은 전부 지금 숙청되거나 처형되거나 또 다 밀려나서 사라졌는데 채용회만 아직 건재하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리성건이가 북한의 통전부장이 됐잖아요. 리성건이. 근데 리성건이라는 사람은 군의 계급으로 보면 장군도 못 됐단 말이에요. 대령 정도 한국 대장 뭐 이런 정도인데 리성건이가 북한에서 외무상이 되고 또 보면 이 통전부장이 됐어요. 딱 봐도 북한의 사람 중에도 저게 인텔리가 아니라 좀 무식하다. 그렇습니다. 딱 스타일이 그래 보이더라고요. 마당새 비슷하게. 그런데 그 리성건이가 지금 북한의 통전부장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일본이나 미국의 일각에는 김정은이가 일찌감치 실각을 했고 작년 5월에 실각이 아니라 몸이 안 좋아져가. 그래서 이제 군부가 잡았고 채용회를 중심으로 이성구이도 그 한 멤버고 김여정이는 사실상 힘을 상실한 채 그것도 가족이 다 이게 김정은이가 가짜인데 가짜한테 시켜서 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진짜 가족 이름으로 뭘 내보내야
그 북한 사람들은 왕조인데 왕조가 바뀌었다고 할 수는 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네. 대외 성명만 네. 전담을 하고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근데 점점 이제 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북한에 지금 잡고 있는 지도부가 굉장히 지금 좀 당황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네. 결론이 날 거라고 보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죠.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그 방위상이 한국 네. 같은 국방부 장관이 직접 이 문제도 거론했고, 아, 네. 예, 일본의 또 대사관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거론하는 걸 내가 간접으로 들었어요. 미국에서도 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저렇게 오래 못 버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절실합니다. 네, 오래 못 왜냐하면 여러 버팁니다. 상황이. 네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남쪽을 상대로 어떤 형태로든 한번 도발을 걸어서 이 상황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걸 실감하는 거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한 ICBM을 계속 개발해갖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ICBM이 북한의 이 대외 무기였어요. ICBM 성능을 향상시키고, 네. 그리고 그게 대기권 진입이 불안전하다, 소형으로 핵탄두를 탑재하는데 기술이 좀 더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니라 뭐 이스칸데르니 이렇게 가더니만 짧은 거, 네.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방사포도 이렇게 등장하고 이러더니 요 근래는 북한의 전술 핵무기,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라는 거는 뭐 핵이 좀 양이 작아가 그 폭발액이 뭐 한 개 도시를 날릴 정도는 아니고 네. 뭐 한 부대 정도 날릴 정도 그렇게 되고, 그걸 실어 나르는 대남용 한 150km 네. 요런 미사일, 요런 소리가 이제 슬슬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가지고 남한을 직접 겨냥해서 전술 핵무기를 쓸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어제 보면 뭐 통일부 장관도 한국에서 언급을 했더만요. 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남쪽을 상대로 이 미국을 상대로 승부를 보려다가는 안 북한이 되지. 날아가 버릴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을 상대로 건드리면서 미국을 테스트를 작업. 하면서 네. 뭔가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보이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북한의 심리는 사실은 뭐 이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어떤 자기 행동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하고 상대해야 되겠는데, 이제처럼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미국하고 상대하면 자기 잽도 안 되니까 지금 한국을 겨냥해서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도 폭파하고 연평도도 포격하고 뭐 천안함도 이렇게 했는데, 실질은 북한에 있을 때 북한 통신에서 이야기할 때, TV에서 이야기할 때는 남한 전체를 날려보내겠다 하는데 실제로 그럴 만한 용기도 안 됩니다. 날려보낼 수도 없고. 근데 우리가 이런 데에서 대처를 많이 해야 되겠고, 김정은이 자체가 아직 지금 자기 체제가 많이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예, 얼마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이가 뭐 진짜든 가짜든 관계없이 저 체제가 한계에 왔고. 예, 한계 그래서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의해야 되는 거는 저게 막장으로 갈 때 2판 예. 4판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한에 도발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도발은 분명히 네, 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응하려면 이 전술핵으로 때리겠다. 그럼 남한에 전술핵이 없잖아요. 맞때릴. 그래서 이제 미군을 보고 개입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생각하는 거는 백령도나 이런 데를 기습 점령해서 포로를 잡고, 그리고 이제 구하러 가는 부대에 오면 전술 핵무기로 쏘겠다. 그리고 미군도 오지 마라. 오면 팽택에다 쏘겠다. 이런 식으로 판을 끌고 가는 모양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중국이고 러시아고 뭐 말리는 척 하면서 이제 이 중간에 붙겠죠.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이 협상을 통해가 뭔가를 큰 걸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북한이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다. 예. 체제도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 그리고 북한 상황이 고난의 행군부터 예. 시작해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예. 15년째인데 15년 넘었는데 예. 어쨌든 그런 사태가 너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 사회 체제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이제 그 옛날처럼 뭐 어떤 말씀이나 뭐 정치나 이런 데 얽매여서 사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로서는 뭐 이제처럼 뭐 가짜든 진짜든지를 떠나서 김정은이로서는 너무 이게 이제는 막장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는 할 대로 하는 거죠. 이게 도발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자, 그래서 지금 북한 정권이 막판으로
가고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차피 저들이야 뭐 사고를 쳐도 잃을 것도 없지만 이 남한이 굉장히 데미지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고 또 그리고 저는 좀 그게 마음에 좀 걸리는데 왜 북한에서 도발하면 우리는 대응을 못하는가?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면 연평도를 했을 때 예. 곧바로 그냥 북한의 장기 고시입니까? 네. 거기를 쏴버려야 되는데 비행기가 떴다가 쏘지도 못하고 그대로 내려오고 포나 뭐 쐈다고 주장을 하죠. 논두렁에 다 박혔더만. 네. 그 다음에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함에 당했다면 네. 뭐 남쪽이 예를 들어서 잠수함을 쫙 풀어서 남한을 넘어오는 북한 배를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쏴버린다든지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왜 대응을 못하는지 좀 그게 의문이 그 많이 났어요. 남한 땅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 핵무기를 그걸 갖다 놓자 미군 무기를 그런데 그거를 배치를 절대 안 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아니 북한이 핵이 있는데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근데 당장 북한이 재래식으로 도발하고 그리고는 그걸 구하러 가려면 전술 핵무기로 오면 쏴버리겠다. 네. 평택에 미군 부대를 쏴겠다. 그럼 네. 전술 핵무기 한 방만 때리도 평택 미군 기지가 날아가요. 예, 맞아요. 그럼 미군은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면서 전쟁을 이제 자기들이 점령해 놓은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서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너네들 쏘면 맞쏘겠다고 구원 부대를 당연합니다.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없어요. 없으면 뭐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당하죠. 그 연평도도 제가 가봤는데 예. 연평도의 그 맞은편에 북한 섬이 여러 개 많은데 그 앞에. 예. 거기는 김정은이 와서 그 섬마다 포를 다 배치해놨습니다. 예. 언제라도 도발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연평도, 백령도 대응할 수 있는 거기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도 사격 훈련을 못 하고 이제 거기서 예. 문재인 때 육지에 와서 육지에 다른 포로 쏘고 그럼 그게 포가 아니라 그냥 관광용이죠. 관광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5도, 7도 부대가 있는데 네. 거기 포가 K9 포가 K9 자주포. 예, K9 포가 한 대가 있는데 예. 북한에서 도발했을 때 네. 그 K9 포도 이런 그 콘크리트 그 안에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미 전에 김정은이가 자주 그쪽에 시찰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시찰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김정은이가 연평도 쪽에는 이런 포가 하나밖에 없고 뭐 이미 전에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 포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포격을 했을 때 이 K9 포가 와서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북한 지역에서 쏜 포탄이 날아와가지고 그 콘크리트가 다 패였는데도 이 포를 겨우 끌어가서 거기 한 2m 정도 그 이제 그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 끌어다가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 작동을 안 했다고 그렇게 그때 작동 이야기했어요. 안 한 포들이 좀 많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5년 동안에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자세가 서해 5도뿐만 아니라 군 전반에 굉장히 취약하게 돼 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부분을 국민들 앞에 각오를 바꿔야죠. 다지고 또 북한이 만약에 공격을 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라는 걸 자꾸 밝혀야 되는데 좀 조용하게 있는 게 걱정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북한에서 언제라도 도발하겠다 이러면 도발해라. 도발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 언제든지 대응하겠다. 그게가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게 마음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의 그 친북적 행태나 안보 해체를 그렇게 비난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 정반대로 친북이 아닌 반북적 시각으로 군이 바뀌고 또 거기에 걸맞는 안보 태세나 군사적 방어 태세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거는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서해 5도가 북한이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번에 보면 김정은이가 그 회의를 하면서 네. 동해를 지도를 갖다 희미하게 이렇게 가려가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저놈들이 서해를 치려고 동해 지도를 걸어놨구나.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북한이 뭐 동해에서 뭐 공격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네, 맞아요. 밀고 내려오지 않고는 네. 동해는 섬도 없는데. 그러니까 섬이 많고 거기에 그 우리가 이름도 아는 서해 5도라는 큰 섬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군부대도 있고 주민들도 있는 거기를 점령해야 논란이 되지. 북한이 뭐 섬도 없는 동해에서 뭐 속초를 점령하겠어요, 뭐 고성을 점령하겠어요, 양양을 점령하겠어요. 그 좀 웃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그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은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